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오늘 중요한 속보가 많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2달 전 한동훈 전 대표 등을 거론하며 잡아와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계엄 해제 표결 참여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조금 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입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네 분의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할까요? 이게 정말 확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뭡니까? 이런 거를 좀 물어볼 만한 그 궁금증이 안 생겼을까요? 솔직히 말씀은 제가 대놓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제 말씀은 제가 일단은 증인 말씀을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일단은 오늘 오전 내란 우두머리 공판에서 다시 대면한 두 사람.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나 직접 발언에 나섰고 곽종근 전 사령관의 답변을 지적하는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또 한 영상이 재생되자 직접 소리를 좀 키워달라며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서 일부 들어갔던 인원이 있고 밖에 일부 있던 인원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조치를 하면서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윤 전 대통령 측 이 영상과 함께 또 한 번 인원을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곽 전 사령관은 의원이 맞다면서 첫 증언을 재차 확인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을 잡아오라, 총 쏴서라도 죽이겠다라고 했다라며 충격적인 추가 증언도 내놨습니다. 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사건 공판이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왔고 윤 전 대통령 측이 증인 신문을 위주로 했습니다. 저희 방송 직전에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현장에서 중요한 증언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네 분께 모두 좀 여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 법정에서 취재 기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이후에 용산 대통령 관저에서 술자리가 열렸고요. 몇몇 군 지도부가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를 분명히 하면서 그리고 또 일부 정치인을 호명하면서 내 앞에 잡아오라, 내가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게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입니다. 박진영 위원님, 이 증언 글쎄요, 총으로 쏴 죽이겠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자극적이기도 한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는요. 내란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군사 독재 정권을 꿈꾸는 내재적 로망이 있었다. 그런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어휘가 영화에 나옵니다.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에 나오는데요. 이게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물론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영화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의 2인자였던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을 미워해서 데리고 와서 쏴서 죽이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비슷하게 이게 연결이 되는 게요. 한동훈 전 장관 아닙니까? 예. 대표가 됐습니다만 정권의 2인자였다가 자신을 배신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내가 폭력적으로라도 처단을 해야 되겠다라는 권력욕의 표현이기도 하고 실제로 대통령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민주주의적 헌정 질서라는 것을 존중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저는 반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내재적인 군사 반란에 로망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한 분씩 더 들어보죠. 김기용 의원님, 지금 법정에서 나오고 있는 곽 전 사령관의 진술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곽종근 전 사령관 입장에서 예. 헌재 때 굉장히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홍장훈 1차장, 소위 말해서 대통령이 홍장훈 1차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번 기회에 딱 싹 잡아들여라, 정리해라 그 얘기를 했고
여인행섭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른바 체포조 명단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뭐 한 20여 명의 명단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이 하나가 굉장히 큰 관건이었고, 또 하나가 결국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 했느냐, 물리력을 행사하는 지시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이 알고 있는 이 내용이 만약에 팩트라고 한다면, 사실이라고 한다면 헌재 때 이 얘기를 분명히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맞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거는요, 본인 혼자 들은 게 아니라 지금 관련된 기사 내용을 보면 군 수뇌부가 20여 명 정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나의 주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들었다고 하면 그건 좀 더 신빙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게 뭐였냐? 곽정근 전 사령관의 진술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의원이라고 했다가 유언 인원이라고 했기도 했고요. 처음에는 도끼를 가지고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도끼라는 얘기를 본인이 안 했다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검찰에서는 또 도끼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50명에 대한 숫자도 본인이 했는데 알고 보니까 대통령이 지시한 게 아니라 김영현 전 장관이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헌재 정영식 재판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들은 얘기 말고, 본인이 남들한테 들은 얘기 말고 대통령이 직접 한 얘기를 해라,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와중에 이렇게 큰 내용이 만약에 팩트야 사실이라면 그때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 관련해서 또 지금 법정에서 계속 법정발 기사가 나오고 있고 속보로 나오고 있는데요. 곽 전 사령관이 제가 지금까지 말 못했던 부분을 하겠다. 지금까지는 차마 제가 말씀을 안 드렸다라고 하면서 이 증언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 전에 윤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앉자마자 소맥 폭탄주를 돌리지 않았습니까? 술 굉장히 많이 마시지 않았어요? 라면서 당시에 술을 많이 마신 상태라 기억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고요. 또 당시 국군의 날이 군인 생일 아닌가, 거기서 시국 얘기를 할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을 했고, 이 발언이 나오자 곽 전 사령관이 작심한 듯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까지 말 못했던 부분을 하겠다. 지금까지는 차마 제가 말씀을 안 드렸다 하면서 오늘 방금 또 속보로 계속 전해지고 있는 그 발언,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거론하면서 내 앞으로 잡아와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 말했다는 증언을 내놓은 겁니다. 계속해서 여야 한 번씩 더 들을게요. 방금 이 증언과 또 속보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조기현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소 성정, 예. 그리고 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 둘이 산하의 정치 상황을 반국가 세력, 체제 전복 세력의 준동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망동. 물론 그게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정치적 보복 목적이었을 뿐이었죠. 그걸 실제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으로 실행에 옮긴 점, 그리고 정치인 체포 명단을 작성했다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런 식의 발언이 언제 어디서든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추측을 할 수 있었지만 실제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곽정근 사령관의 진술에 의해 확인되는 게 참 충격적입니다. 서글프고 참담하죠. 어찌됐든 저는 이 발언이, 이 증언이 나오게 된 동기에 주목하는데요. 곽종근 사령관이 굳이 이 얘기를 먼저 꺼낼 동기나 이유는 없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10월 1일 모임, 관저 모임에서 한동훈 대표와 관련된 언급이 있었다. 그때 뭐 비상대권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언급이 있었다는 정도의 내용은 이미 나와 있었는데 쏴주겠다는 말은 차마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에 전혀 출석하지 않다가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곽종근 사령관, 김성훈 경호처 차장 증인신문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이 김성훈 차장 사건에서는 이 체포 방해에 관련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핵심 증인이고 내란 우두머리죄에서는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이 유죄 입증의 핵심 증거입니다. 이걸 반박하기 위해서 지금 곽종근 사령관이 허위 진술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본인이 직접 나서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그때 비슷하게 된 게 아직 이 수사보다도 덜 됐을 때의 증거를 통해서 다 인정이 되고 채택이 됐고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 신빙성은 본인의 진술 일관성뿐만 아니라 관련된 예하 지휘부의
사령관들의 진술에 의해서 보충되고 뒷받침됐기 때문에 사실로 확정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설픈 논리로 곽종근 사령관을 공격했기 때문에 곽종근 사령관은 차마 꺼내지 못한 말을 오늘에서야 법정에서 꺼낸 것이고요. 지금 이런 식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전략이 어떻게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리를 모르는 분들이 보더라도 공개된 재판을 통해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질문이나 곽종근 사령의 진술 내용을 들으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얕은 거짓말로 내란죄의 책임을 또 진실을 감출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측은하기까지 합니다. 예. 곽종근 전 사령관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장면, 오늘 법정 장면입니다. 이 영상은 조금 전에 언론사에 배포된 오늘 법정 내부 장면입니다. 곽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이후에 용산 대통령 관저 주거 공간에서 군 수뇌부와 술자리가 있었는데 당시 반국가 세력과 비상대권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을 했고요. 특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언급하면서 내 앞에 잡아오라, 총으로라도 쏴서 죽이겠다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웃음으로 응수를 했다고 하고요. 술을 많이 먹었지 않았냐? 내가 한번 소맥을 제조하고 또 돌아가면서 한 번씩 제조하고 그런 발언도 했고요. 술을 많이 먹었네라고 하면서 음주 상태였던 점을 윤 전 대통령은 강조를 했습니다. 아마 곽 전 사령관의 그 진술의 신빙성을 좀 부인해보고자 하는 전략 아닌가 싶긴 한데요. 이에 곽 전 사령관은 군인이 통수권자 앞에서 있는 게 보통 어려운 자리이냐? 웬만한 군인들은 아무리 마셔도 정신이 멀쩡하다라면서 다시 한번 반박했습니다. 김동훈 의원님, 이 네. 지금 진술 상황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곽 사령관의 오늘 발언은 아마 많은 분들에게 충격적인 그 장면으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뭐 다분히 의도되고 작심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말 못했던 부분이 있다. 지금까지는 차마 제가 말씀을 안 드렸다라고 운을 뗀 것만으로도 작심 발언이 분명합니다만은 이 작심 발언이 왜 나왔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요. 바로 직전에 공판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윤 전 대통령과 그의 변호인이 이 곽 전 사령관의 앞뒤가 다른 그런 발언에 대한 그 맹점 이런 것을 언급을 하고요. 그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두세 번 이렇게 강조를 한 것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판단력, 그 정도 되면은 김영은 전 국방부 장관의 병력 동원은 어느 정도나 되고 이게 정말 뒤엎자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경고를 하는 차원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그 질문에는 끝까지 답을 안 한 상태인데요. 예. 바로 그런 상태에서 곽 전 사령관은 아마도 우리가 죄수의 딜레마라는 것을 이 대목에서 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얘기 안 해도 어차피 이 얘기는 누구 입에서는 터져나오겠다. 그리고 지금 바로 직전 공판과 오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심정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내가 그렇다면은 오늘 작심 발언을 하자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금까지의 곽 전 사령관 그의 발언이 상당히 이렇게 초지일관한 면이 별로 없었다는 점, 그리고 이 핵심 증언 중에서 가장 말이 번복이 된 그런 상황이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 것을 최종적으로 감안을 하면은 바로 오늘의 이 충격적인 발언은 조금 더 판단을 좀 유보를 하고 진실 공방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지영 의원님, 그 당시 작년 가을쯤 상황을 좀 짚어보면 작년 9월에 국회 개원식에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안 해서 민주화의 이후에 처음이었다라고 하면서 뭐 정치권 또 언론의 많은 또 비판을 받았고요. 그리고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뭔가 김건희 당시 여사의 사건 의혹을 두고 용산과 한동훈 두 세력이 뭔가 좀 맞서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황 때문에 뭐 취중이든 아니든 국군의 날 행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이 나왔을까요? 왜 이런 발언이 나왔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시켜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김건희 이야기를 잘 안 들어요. 공천 문제도 그렇고 그 부분들이
김영선 씨와 명태균 씨 통화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또 나옵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결국은 내가 국회에서 여당도 내 말을 안 듣고 야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런 상황에서 나는 대통령으로서 수행할 수 없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폭력적 방법으로서 이걸 뒤엎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꾸준히 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이게 2달 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수뇌부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군사 쿠데타에 동원할 수 있는 핵심적 인력들입니다. 그 사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랫동안 군사 쿠데타를 준비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고요. 곽종근 위원장 문제를 거론하시는데 곽종근 위원장의 구체적 어휘 사용에 바뀐 적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끼를 들고 부셔라고 했다. 근데 도끼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곽종근 위원장은 일관성 있게 윤석열, 김용현 라인에서 명령이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들었는 내용의 차이에서 인원이었던가 의원이었던가 도끼를 사용하라 했던가 말았던가 이런 어휘의 차이일 뿐인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곽종근 사령관의 이야기가 굉장히 증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곽종근 사령관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것은 그날의 생생한 영상들입니다. 군인들이 들어오고 하는 영상들, 창문을 깨는 영상들, 잡기 위해서 뛰어들어가는 영상들, 이 모든 것들이 곽종근 사령관의 증언과 일치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윤석열의 명령에 의해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고 의원들을 빼내려고 했다라고 모든 국민들이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오늘 법정에서의 상황, 조금 전 언론사에 배포된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왼쪽이 곽종근 특전사령관, 오른쪽이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김기영 의원님 반론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워딩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는 것과 요원과 인원은 아니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상의 인원 요원이 군인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대목이었는데 이 사람의 진술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김병주 의원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그 부대에 들어갈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신이 무섭다고 합니다. 계엄 이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알고 보니까 김병주 의원하고 이분하고 예전부터 잘 알던 사이고 그다음에 사전에 모의됐습니다. 예상 질문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이준우 전 수방사령관한테 같이 인터뷰하자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다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처음에 이분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여야가 모이는 국방위에 가서 진술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100번 양보하는데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 녹취 내용은 다 국민들이 봤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 인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박선 의원이 의원이라고 작게 나지막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원이 된 겁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본인이 이 계엄에 대해서 처음에 반대를 적극적으로 해서 안 했으면 제일 무리가 없는데 계엄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본인 입장에서 대통령이 지시해가지고 내가 했다고 했을 때의 책임 정도와 아니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 했을 때 했던 거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본인이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곽종근 전 사령관의 어떤 진술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이었던 홍장원 1차장의 그 메모 그리고 이분이 어두운 곳에서 왼손으로 갈겨 썼다고 해서 그 메모가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메모가 또 나타나기도 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2명의 핵심 진술이 그날의 상황을 계엄이 곧 내란 아닌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각인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곽종근 전 사령관의 어떤 진술에 대해서 내가 재판에 나와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부분 간단하게 반론을 드리면 네, 조기 의원님. 이게 곽종근 사령관 진술 신빙성 공격한다고 해결될 일 아닙니다. 다른 진술과 증언들이 있고요. 특검이 확보해서 그 법원에 제출한 증거에는 당일 이 지시가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은 특전사령관이 이 지시를 예하부대에 하면서 지휘통제실 마이크를 켜놨기 때문에 예하부대 부대장들이 다 들은 내용입니다. 관련된 진술이 다 확보돼 있고요.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이 말의 어떤 불일치, 언어의 표현의 불일치를 가지고 마치 허위사실을 증언하는 것처럼 계속 증언을 해왔지만 단 한 번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탄압된 적이 없고요. 김병주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은 이거 본질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일관되게 실제 12월 3일, 4일에 있었던 내용의 실제적 사실과 일치되기 때문에 저런 방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일의 사실관계를 부인한다고 해서
인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공개적으로 곽종근 사령관을 공격하기 때문에 지난 재판에서는 서글퍼서 울컥하고 트라우마를 얘기했습니다. 예. 이번엔 도저히 더 이상 이렇게 갈 수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차마 국민들께 이 얘기까지는 할 수 없었지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됐다고 스스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인원인과 의원인가의 차이를 여쭤보고 싶어요. 인원이면은 누구를 끄집어내라고 한 겁니까? 인원이면은 그럼 다른 사람 끌어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 군대에 있는 사람인데 서로 얽히고 어떻게 보면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나오라고 했다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 그러면은 측의 얘기 아닙니까? 이게 황당무계한 게 군인이 들어가서 군인을 끌어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우리 군인들은 인원 숫자로 세는데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이 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해 보자면 150명이라는 국회의 과반의 인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인원을 빼내라, 150명이 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을 군대 용어로 인원이라고 저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이라는 것은 결국 의원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인원을 군인이라고 이야기하면 군인이 들어가서 군인을 끄집어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그날 현장에 있었습니다. 군인들끼리 마찰이라든가 서로 간에 명령을 내려서 부대 간에 갈등이 있어서 끄집어내고 이런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냥 단어 하나를 가지고 억지로 우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입장문을 냈는데요. 조금 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의 관련 증언 직후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모두 처음 듣는 이야기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은 여러 차례 한동훈을 내가 왜 체포하거나 잡아라고 하겠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분명하게 말했다라고 윤 전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의 오늘 법정 증언에 대해서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 김동훈 의원님. 저는 10월 1일이라는 그 시점에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비상계엄이 12월 3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두 달이 약간 넘는 그 이전에 바로 20여 명의 사령관급 핵심 군인들을 모아서 관저에서 술을 먹으면서 과연 계엄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제 추정인데요. 여기에 20여 명은 그날이 10월 1일 국군의 날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군의 날 행사에 수고했던 예하 부대 간부들일 텐데 이 예하 부대 간부들이 비상계엄에 실제로 이전부터 이 공모를 했다 하더라도 20여 명이 아마 반 정도는 관계가 없거나 매우 희박하는 그런 간부들일 것입니다. 다 20여 명을 모아놓고 여기서 내가 조만간 계엄을 터뜨리고 한동훈 XX 잡아와 내가 총으로 쏴줄 거야. 이렇게 상식적으로 판단을 할 때 두 달이라는 텀은 너무 길다 하는 면에서 지금 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도 처음 듣는 얘기다. 그런 사실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시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부차적으로 드립니다. 예, 작년 10월 1일 76주년 국군의 날이었고요. 서울공항에서 당시 김용현 국방장관과 사열하는 그런 모습 아마 생중계로 보신 모습 기억이 나실 겁니다. 빗속에서 치러졌던 그런 기억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작년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이후에 군 수뇌부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술자리에서 반국가 세력, 비상대권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게 곽 전 사령관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전교조, 민노총, 그리고 JTBC 등 언론계와 노동계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한다는 계획을 논의한 적은 없다. 다만 지난해 12월 1일 그러니까 두 달 정도 지난 후에 뭐 확보해야 할 장소 등을 직접 받았다라고 곽 전 사령관이 추가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동훈 전 대표뿐만 아니라 저희 JTBC를 포함해서 언론사 그리고 전교조나 민주노총 관련한 언급도 있었다라는 그런 증언도 곽 전 사령관의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까지는 계속 내란 재판의 궐석 재판으로 임해왔죠.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서 윤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곽종근 전 사령관의 입을 의식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이 나왔는데 오늘 보니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곽 전 사령관의 진술 태도에 대한 어떤 지적을 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지기현 부장판사가 사람마다 언어 습관이 다르다. 무조건 예, 아니오로 답변을 요구하는 거는 오히려 증인이 방어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윤 전 대통령은 엉뚱한 얘기를 곽종근 전 사령관이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기영 의원님,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국민들이 헌재 때 정영식 재판관이 이례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할 때마다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3자한테 들은 얘기 말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당시 대통령한테 들은 얘기가 뭐냐, 그거를 재차 몇 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냐면 그날의 계엄 상황이 굉장히 혼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마이크나 뭐 어떤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자기가 듣는 여러 가지 했을 때 누가 지시하는지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자기가 있는 그대로 그때 막 헷갈렸다, 아니면 누가 말하는지 몰랐다 얘기를 충분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단정적으로 얘기했다가 나중에 제3자나 아니면 물어보면 자기는 잘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계속 번복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특전 사령관 아닙니까? 그렇다면 특전 사령관이 대통령한테 명시적으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명확하게 보고 그게 문제라고 했다면 차후에 헌재 재판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서 좀 문제가 있고요. 제가 자꾸 이분의 어떤 진술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건 뭐냐면 이분이 또 그 지인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내란죄로 엮겠단다. 그래가지고 호소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민주당 의원들과 만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곽정구 전 사령관과 홍장훈 1차장의 어떤 진술 변화의 어떤 가능성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개입을 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술이 오음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답변 태도를 지적한 부분 조기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피고인이요. 자기한테 불리한 증언 진술하고 있는 증인에 대해서 태도를 문제 삼는 건 실체적 진실관계 관련해서 반박할 수 없을 때 하는 태도입니다. 그런 식으로 증인을 압박하고 실제 심정을 움직여서 제대로 진술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곽종근 사령관 증인 신문에 직접 참여한 것도 그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지금 사실관계에 대해서 진술 신빙성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따지고 있지만 그 얘기 듣고 있으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미 진실은 헌법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부분도 있고 관련해서 이 제출된 증거 관련 내용들이나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수사상의 증거들을 통해서 당시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거의 확정적 사실로 봐도 무방할 만큼 지금 확인이 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어떤 말의 어떤 의미, 이걸 왜곡하면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태도를 문제 삼았다는 것은 본인이 곽종근 사령관 앞에서 직접 진술을 하면 곽종근 사령관이 감히 그날의 진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할 거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직접 지금 신문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태도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곽종근 그 사령관이 적극적으로 증언하지 못하도록 할 의도였다고 보이는데요. 예. 오히려 지금 곽종근 사령관은 본인이 연관 그 장군으로서 명예롭게 군을 은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상계엄 내란에 연루됨으로써 본인의 인생이 다 망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를 재판장에서 얘기한 바 있고요. 본인의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본인의 부하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 증인, 본인 때문에 이 상황에 오게 된 곽종근 사령관 앞에서 어떻게 저런 태도를 보일 수 있을지 참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이 최근에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는 뜻일지 아니면 곽종근 증인 끝나면 또 안 나오는 전략으로 바뀔지 좀 어떻게 예상하시고요, 박지정 의원님? 곽종근 사령관 끝나고 나면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선택적으로 이제 곽종근 사령관의 증언이 중요하다. 그리고 곽종근 사령관은 내가 대통령인 지위에서 일선 사령관으로서 만났기 때문에 압박하면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전략적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저는 곽종근 사령관의 증언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예. 왜냐하면 일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미 포고령에서 위헌적 요소들이 다 나왔습니다. 불법적 요소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군인들이 국회의사당에 쳐들어온 게요. 근데 여기에서 무슨 이걸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황당무계한 상상력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저는 빨리 재판장에 계속 나올 거면은 국민들에게 사과라도 한번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너무나 뻔뻔한 모습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주요 증인 신문 시 출석한다는 입장이다. 모든 재판 출석한다고 확정적으로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김동원 의원님. 네. 지금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아니겠습니까?
내란은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여러 번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입니다. 뭐 징역 이 대장동 그 부패 사범들처럼 징역 8년이니 5년이니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란이냐 아니냐를 결정적인 게 바로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국회 내 군동원에 깊숙이 개입했던 특전 사령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곽 전 사령관의 그 발언 그리고 이 진술의 번복성, 단어 선택의 애매모호함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거듭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직접 내가 법정에 나가서 이 진실 여부를 지켜보겠다 또는 내 기억을 이 판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저를 출석한 걸로 보고요. 바로 이 형량 자체도 그렇고 앞으로의 어떤 그 공판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대세 지장이 없는 것은 본인의 건강을 여러 번 강조를 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 그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 측은 10월 1일 국군의 날은 군인들 생일 아니냐. 그래서 저녁에 초대를 많이 했는데 거기서 무슨 시국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지 않냐라고 곽 전 사령관을 향해서 질문을 이어갔고요. 그러자 곽 전 사령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부분을 하겠다. 차마 그 말씀은 안 드렸는데 라고 하면서 한동훈하고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고 했다. 당신이 이제 제3의 인물을 상대를 높이는 존칭이죠. 당신 앞에 잡아오라고 그랬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 했다. 이렇게 법정에서 증언했고요. 이때까지 검찰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한동훈만 이야기했다. 윤 전 대통령이 그 말씀만 안 하셨어도 제가 이런 말은 안 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라고 하면 앞서 그날 10월 1일 저녁이 국군의 날이라 군인들의 생일인데 무슨 그렇게 뭐 진지한 얘기를 했겠느냐라는 취지의 윤 전 대통령의 그 반박에 대해서 곽 전 사령관이 재반박을 하면서 바로 그 말씀만 안 하셨어도 제가 이런 말은 안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웃음을 터뜨리고 별다른 반박 없이 추궁 없이 추가 질문 없이 신문을 마친 것으로 현재까지는 전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재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란 혐의 재판 말고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권성동 의원이 출석하는 모습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정장을 입고 왼쪽 가슴에는 수용 번호가 적힌 명찰을 달고 있고 이렇게 재판장을 향해서 허리를 숙여서 인사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소 구속 전보다는 조금은 살이 좀 빠진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기현 의원님, 첫 재판부터 오늘 특검이랑 변호사 권성동 의원 측이 많이 대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차례 미뤄졌기도 했고요. 이 뭐 큰 거 한 장 서포트 1억 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쟁점들이 있는데 오늘 이 관련해서 한 차례 미뤄지기도 했고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예상됐죠. 지금 혐의 사실, 범죄 사실을 완벽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일단 이 공소되게 된 범죄 사실은 1억 원 윤영호 본부장으로부터 그 여의도 식당에서 1억 원 현금 수수 부분인데요. 현금 수수한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럴 거로 예상은 했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본인의 그 부인한 진술에도 불구하고 관련돼서 당시 현금 1억 원이 건네졌다는 여러 가지 물증들도 특검은 확보하고 있고 증거로 제출돼 있을 겁니다.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도 있고요. 그 전후 주고받은 메시지에서도 현금이 전달됐던 것을 강하게 암시하는 내용이 있고 윤영호 본부장의 배우자인 재정본부장이 실제 돈을 준비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고 있던 당일의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정도면 뇌물 또는 뭐 정치자금법 위반 등 돈 거래 관련된 사건에서 이런 정도의 증거가 나와 있고 관련돼서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들이 있다고 하면 이 유죄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뭐 권성동 의원으로서는 지금 이 상황을 인정하고 갈 수는 없고 더 큰 문제는 지금 현금 1억 원은 확인됐고 검찰이 특검이 공수제기할 만큼 증거가 수집돼 있다고 봐서 공수제기한 건데 그 외에 구체적으로 통일교와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간의 유법적인 거래 관련돼서
아직 수사 중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2단계에서 명확히 끊고 가야겠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출된 증거에 의해서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유죄를 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기웅 의원님. 지금 권성동 의원 측은 윤영호 통일교 전 본부장과의 만난 건 인정을 하고 네. 있는데 돈을 받은 건 부인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른바 이제 그 통일교회 그 본부장이란 분이 다이어리에 자기가 큰 거 한 장 이렇게 예. 적혀 있고 관련된 돈 관련해서 본인이 찍은 거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만들어냈을 개연성을 아예 배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크게 봤을 땐 그겁니다. 실제로 돈이 전달이 됐는지 아니면 본인이 그 1억을 통일교에서 받아가지고 배달 사고를 했고 그거를 줬다고 했는지에 대한 쟁점이 그거라고 보는데 권성동 의원은 검사 출신입니다. 4선을 했는데 저도 몰랐는데 이제까지 출판 기념회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출판 기념회를 하면 아무래도 이제 돈을 합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권성동 의원이 만약에 돈에 대한 욕심이 있다면 충분히 매해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본인이 합법적인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건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부터 권성동 의원과 잘 알던 사이가 아닙니다. 그날이 두 번째 만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만난 장소가 중식당인데 여의도에서 굉장히 큰 식당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자리에서 두 번째 만나는 사람한테 1억 원을 받는다? 그랬을 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럴 생각이 없을 것 같거든요. 물론 돈을 받으면 절대 안 되겠지만 돈을 만약에 설사 받는다고 했을 때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인지 그리고 왜 대낮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거에서 돈을 받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성동 의원 측에서 이거는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난 건 만나는 거지만 실제로 그 현장에서 돈을 받은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권성동 의원이 구속 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자리한 모습, 법정 내부 촬영 모습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박지영 의원님, 근데 이제 앞서 김기웅 의원이 말한 것처럼 다이어리 그리고 돈 사진 특검 입장에서는 많이 규명할 만한 증거를 많이 갖고 있어서 재판부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아마 뭐 언론에 나온 거는 그 다이어리하고 돈 사진입니다만 예. 특검은 또 다른 증거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황적인 증거도 갖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권성동 의원이 받지 않았다라는 정황적인 증거를 또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이 사건이 권성동 의원이 개인적으로 뭐 돈을 좋아해서 뇌물을 받았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2022년 윤석열 후보의 대선과 저는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게 2022년 1월 5일 중식당이거든요. 대통령 선거 직전입니다. 그러면은 권성동 의원이 만약에 그 돈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갔을 것인가 우리가 짐작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후보였던 윤석열, 김건희 쪽에 보고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대선을 위한 선거운동 자금으로 썼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권성동 의원의 뇌물 사건이 아니고 정치자금법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권성동 의원도 이 돈과 관련해서 본인이 밝힐 수 없는 속사정이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짐작도 해보고요. 이것까지도 특검이 저는 밝혀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오늘 다룰 이슈가 많습니다. 김동훈 의원께 이거 마지막으로 여쭙고 백다 앵커에게 좀 넘기겠습니다. 오늘 내란 특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내란 불법 비상계엄 당시에는 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습니다.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죠. 예.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30일 아주 장시간에 걸쳐서 조사를 했을 때 특검에서는 이미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설정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른바 시민들이 국회 앞에서 군인들과 대치한 상태를 이미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다. 두 번째는 군인들이 국회 내에 지금 진입을 하고 유리창 등을 깨트린 상태의 전반적인 상황 파악을 몰랐던 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른바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가 아니는 당사에 오라 또 국회로 가라 이 두세 번 왔다 갔다 한 적이 의도적으로 표결을 참석을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했다. 이제 이게 핵심인데요. 그 당시의 상황이 정말 아주 촌각을 다툴 정도로 상당히
스피디하게 전개가 되고 한 채 앞 30분 뒤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내대표의 본인 판단뿐만이 아니라 아마 의원들한테 충분하게 이렇게 전화를 수시로 돌렸다고 합니다. 물론 뭐 용산에 통화되는 사람들하고도 통화를 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과연 이게 진정으로 내란의 어떤 이 숟가락을 하나 얹는 그 정도가 아니라 깊이 공모를 했고 적극적으로 이 표결에 방해를 했냐, 이것은 역시 따져볼, 이 법리적으로 다툴 만한 그런 상황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미 이제 24시간 내에 이게 결정이 된 건데요. 우리 국민의힘의 전직 바로 직전의 원내대표의 구성 여부이기 때문에 아주 이 주시를 하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만은 글쎄요, 섣불리 판단을 할 그 상황은 아니다. 적극성이 어느 정도나 개입이 돼 있었냐라는 것은 바로 한덕수 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어떤 구속영장 기각에도 그런 게 적혀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있을 그 영장 발부 상황을 아주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심사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김기영 의원님 짧게요. 네, 아주 짧게 말씀드리자면 국회에서 모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한동훈 대표실에서 못 들어가기 때문에 당사에서 최고위원회를 하자고 했습니다. 최고위원회를 당사에서 했기 때문에 의원총회도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우선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나서 대통령하고 통화하고 난 뒤 9분 후에 다시 국회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방해할 목적이면 국회에 있지 않고 당사에 있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내가 미리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그 2분 통화 후에 9분 후에 국회로 갔다는 게 본질적인 거고요. 그 전에 왜 당사로 갔느냐? 그거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했던 게 아니라 당 대표실에서 국회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최고위를 당사에서 하자. 그렇다면 당사를 최고위에서 하니까 의원총회도 하자. 그렇게 해서 당사에 갔던 겁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패널 두 분 말씀 들었기 때문에 조기현 의원 말씀 듣고 백다영에게 넘길게요. 그 계엄 해제 표결 방해를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해서 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면 지금 설명하는 내용 정도 외에 확보된 증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그 사이사이에 비어 있는 건 뭐냐면 대통령과의 통화가 그 막중한 시점에서 미리 얘기 않고 해서 미안하다, 그런 통화를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리고 이 장소를 변경하면서 국회의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연을 요구합니다. 근데 만약 그 지연이 다 받아들여지고 의도한 대로 됐고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이 아직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어떻게든 계엄 표결을 늦추라고 해서 그게 실제 완성이 됐다고 하면 물론 야당 의원들의 수만으로도 해제 표결이 가능했지만 불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계엄군이 본회의장에 진입했다고 하면 끝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걸 의도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들이 확보됐기 때문에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다고 보고요. 추단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조사 시간에 비해서 조서 확인, 열람 시간이 그렇게 길었다는 것은 실제 특검의 질문 내용 중에 상당히 혐의 사실에 접근할 수 있는 내용과 증거들이 확보돼 있었고 그래서 진술 하나하나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조사 열람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특검의 구속영장은 상당히 탄탄하게 준비돼 있을 것이다. 다만 관건과 변수는 당연히 이 발부될 줄 알았던 구속영장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 한덕수 총리에서 번번이 기각되는 것을 보면서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혐의 내용과 특검이 지금 밝히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내란 특검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게 발부가 안 된다면 좀 뭐랄까요, 타격이라고 할까요? 어떤 수사 중간 성적표, 물론 이 영장 청구가 유무죄를 가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언론에서 그렇게 말붙이기 좋아합니다만 그런 식의 조금의 역풍을 또 우려하고 있는 상황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까지 다뤄봤고요.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백 앵커 나와주세요. 국정감사, 에이펙 정상회의 마무리와 동시에 곧바로 지방선거 모드에 돌입한 정치권. 어제 정청래 대표는 호남권을 찾았고 같은 날 여의도에서는 국민의힘 수도권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순천 아랫장에 다녀왔습니다. 엄지척을 해주시면서 에이펙이 A급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주주의를 지키는 국민 승리의 날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지방선거를 꺼낸 여당. 내년 6월 3일을 국민 승리의 날이라고 부른 이유는 바로 이 발언 때문입니다. 제2의 건국전쟁이고 체제전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패가 서울에서 결정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싸움을 시작해 주십시오. 장동혁 대표, 오늘 경북을 방문해 한 달에 한 번 호남행을 약속했는데요. 나란히 지방선거 채비에 들어간 여야, 정쟁보다는 민생을 앞에 두는 선거 전략이 나오기를 바라봅니다. 예, 국감도 종료가 됐고요. 물론 조금 남았습니다만 사실상 종료가 됐고 또 에이펙도 무사히 끝났습니다. 그러자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내년 6월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이렇게 볼만한 하나하나의 정황들 또 행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분께 전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누가 나올 것이다 하마평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분씩 관건 지역은 어디가 될지 그리고 흔히 말하는 어느 부분을 잘 봐야 되는지 관전 포인트가 어떻게 될지 박지영 의원님부터 여쭙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부터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지방선거가 건국전쟁이고 체제전쟁입니까? 아니면은 지역 미래 민생과 삶을 챙기는 선거입니까? 사실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지방자치를 다 망치고 있어요. 지금 황당무계하지만 이런 주장도 한번 하고 싶어요. 전국 동시지방선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시도별로 지방자치 자치 아닙니까? 스스로 사는 방식법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게 좀 비현실적이게도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한다면 가능하다면 정쟁이 아니라 지역개발 공약이라든가 민생 정책을 가지고 경쟁하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주요 지역도 한번 짚어주시죠. 서울은 이미 저희가 대진표를 함부로 아직까지는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기가 좀 위험하기 또 본인의 의사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언론에서 또 정치권에서 아직은 풍문 또는 조금 구체적으로 본인이 밝힌 수준으로 그래픽을 구성해봤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오세훈 현 시장부터 해서 많은 이렇게 의원들 또 정치인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이 가장 중요하죠. 예. 서울이 소통령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서울시장이 이른바 유일하게 단체장들 중에 장관급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서울시장을 발판 삼아서 대권까지 가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서울시장 선거 역시 중앙정치의 정쟁보다는 차라리 부동산 이슈라든가 일자리 문제, 청년 문제 이런 것들 가지고 건강하게 논쟁하면서 하는 그런 민생을 살피는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기웅 의원님. 저희가 이제 제2의 건국대전이라고 체제전쟁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의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을 다 가졌는데 사실 야당이 견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죠. 수적 열악한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자제하거나 절제해야 되는데 오늘 다행스럽게 이른바 재판중지법이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를 통과된다는 내용으로 좀 물렸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인설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을 위해서 헌정질서가 유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번 지방선거는 사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의 일꾼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 권력과 입법 권력과 모든 권력을 가진 쪽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어떤 제동장치로서의 우리가 한 표를 호소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지방선거를 저희가 성격을 규정하고 있고요. 저는 아무래도 앞서 말씀하셨지만 서울이 가지는 상징성 그리고 저는 이번에 내년에 지방선거에 있어서 변수를 제 나름대로 그냥 김부추라고 뒀습니다. 김부추가 뭐냐면 김현지로 대표되는 대통령실의 어떤 리스크가 있고요. 부는 이제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추는 이른바 지금 지방선거의 마음에 콩밭에 있는 강경한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추미애 위원장이나 아니면 전현희 위원장, 전현희 의원 그리고 서영교 의원 같은 분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도 민심이 권한을 줬는데 너무 과하다. 그렇다면 뭔가 균형감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면 저희한테 좀 유리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의 민주당이 강하게 하는 게 좋다. 그렇게 한다면 지지를 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 부추는 김 의원께서 직접 만드신 조합. 제가 만든 겁니다. 아, 오늘 처음으로 쓰신 겁니까? 공식적으로는 뭐 여기서 쓴 겁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두 분의 인식이 완전 다릅니다. 중앙 정치가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게 김기용 의원 의견이고 또 박지영 의원은 정말 일꾼, 그 지역의 살림살이, 사람들의 생활에 밀접한 그런 판단이 내려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머지 두 분도 좀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조기현 의원님. 뭐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핵 추진 잠수함을 받아오고 코스피는 4,200 상한을 매일 찍고 있고 젠슨왕 엔비디아 회장은 불가능할 거라고 그렇게 국민의힘이 주장했지만 26만 개의 GPU를 공급하겠다고 하고 대한민국은 AI 선도국으로 AI 혁명을 주도하는 지위까지 가게 됐습니다. 지금 이런 시점에서 건국전쟁, 체제 경쟁, 이념 통하겠습니까? 그렇게 간 것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 선거판을 자멸의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선거 지역을 보면 부산에 관심이 갑니다. 뭐 서울은 당연하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해수부 부산 이전 이슈 있고 또 북극 항로 등 지역 발전에 대한 요구가 이 정부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부산에 계신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실까? 이 기대는 충분한데 예. 선거를 통해서 지역 정치를 맡겨 주실지 주목하고 있고요.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봅니다. 네, 윤동훈 의원님. 예, 저는 그 유권자 여러분들이 입법, 행정을 이어서 사법까지 입맛대로 가지려고 하는 지금 이재명 정권을 과연 일당 독재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데서 승부가 갈릴 거라고 봅니다. 입법, 사법, 행정,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그 삼권 분립을 사실상 형해화시키는 지금 현재 정권의 어떤 이 태도라든가 앞으로의 계획, 입법 계획 이런 것들이 과연 일당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냐라는 국민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반영이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항상 뭐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항상 파워풀한 세력에 대한 그런 균형,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늘 모든 선거에서 주시를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합리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그런 선택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40대, 50대 이른바 민주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얼만큼 균열이 돼 있느냐, 부동산 문제에 이 40대, 50대가 가장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 부분 균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또 한 가지는 항상 모든 선거에서 스윙보토로 작용하는 충청권에서 예. 지금 현재의 변화의 조짐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쪽 이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7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앞으로의 어떤 승패 이런 것들은 정말 안개 속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기흥, 박진영 두 위원께만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리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2의 내란 극복, 또 내란 극복이 지난 대선에서는 뭐 거의 핵심 아젠다였는데 이번 지방선거, 내년 6월의 지방선거까지 이게 핵심으로 작용할 것인가는 어떻게 보세요, 김기흥 의원님? 저는 제한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이 저는 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동의하지 않지만 내란 프레임에 대해서 저번 대선에 됐는데 집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뒤까지 이 프레임으로 한다. 국민들이 조금 많이 질릴 것 같고요. 식상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하는 것들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면 민생과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권한이 있는 만큼 그거에 대해서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현재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퇴행적으로 자꾸 특검을 통해서 내란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내란이란 것들은 결국은 사법적인 부분에서 처리해야 될 영역이라고 보고 집권 여당이나 정부에서는 국민의 민생을 하는 것이 본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하는 체제 전쟁, 건국 전쟁 이거는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앞에 가서나 하는 게 맞습니다. 윤석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이재명 정부를 비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부끄럽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재명 정부는 정쟁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에이펙이라든가 지금 경제 주가 지수를 보십시오. 민생을 가지고 저는 국민들이 선택해 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민생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공판 관련해서 속보가 많아서 준비했던 질문을 많이 소화를 못한 것도 있는데요. 그만큼 또 속보 발빠르게 여러분들 토론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마스토론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배우 차은우라고 합니다. 제가 진행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될 거라고는 더군다나 골든 벨까지.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야 돼요. Next time. 배우 차은우, 가수 지디부터 우리 기업 총수들과 젠슨 황의 만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금관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황남빵까지 매 순간 전 세계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2025 에이펙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3주 만에 오름세로 바뀌었는데요.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등 외교 성과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비준 등 이제 공은 또다시 국회로 넘어간 상황.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국회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네, 경주 에이펙 결산을 하기 전에 저희 방송 직전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 공판 관련 속보를 좀 두 분께도 여쭙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이 행사가 끝나고 용산 대통령실 관저에서 이제 음주 파티가 좀 있었는데 그때 한동훈 전 대표를 내 앞에 잡아와라. 총으로라도 쏴서 죽이겠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런 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반박하는 걸 보고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한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작심 발언을 했거든요. 예.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윤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책임을 좀 인정하고 예. 내가 잘못했다든지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자꾸 그날 자리에서 술이 챈 거 아니냐, 그날 뭐 술이 과했지 않느냐 이런 식의 하니까 아마 곽 전 사령관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취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저는 곽 전 사령관 말이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일반적으로 계급사회, 공직사회나 이런 그 상하관계가 분명한 관계에서는 하급자가 상급자보다 더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요. 특히나 상대가 곽 전 사령관 얘기처럼 상대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앞에서 군인 그 하급자 군인이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린다. 제가 보기엔 윤 전 대통령이 기억을 못할 가능성은 있으면 있었지. 곽 전 사령관이 그 당시를 기억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런 그 어떤 의미에서는 그 자기 밑에 있었던 장성과 한때는 내란을 같이 공모했던 사람과 대통령의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사실관계에 빠진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울 정도로 윤 전 대통령이 본인의 책임 면하기 어떤 그 내란 죄를 못 면하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데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 이런 것 자체가 정말 그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도 보이지 못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의도적으로 무슨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까지 끄집어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할 거라는 생각은 별로 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곽종근 사령관의 얘기가 진실에 좀 더 가까울 수 있고,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조도 전혀 없었다라고 했지만 헌법재판소 통해서 다 그게 사실로 받아들여진 거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다고 그래서 실제로 한동훈 대표를 불러오면 총으로 쏴 죽일 그 말은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당시의 분위기에서 술 취한 사람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술김에 본인이 술이 취하니까 감정이 격해져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것들을 그런 식으로 군인들 앞이니까 그날 또 보면 퍼레이드 한 날이잖아요. 예. 다 알다시피 그 선글라스 끼고 옆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속된 표현으로 폼을 잡으면서 이제 군인들 앞에서 그 퍼레이드를 하고 나서 사령관들 불러다가 술을 마시니까 감정이 좀 격해지고 그러니까 평소에 본인이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뭐 한동훈 대표라든가 언론사라든가 이런 데를 언급한 게 아닌가 그런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윤 대통령의 그때 당시의 심리 상태나 성정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비상계엄 선포 2달 전, 그러니까 12월 3일에서 2달 전, 10월 1일 작년 76주년 국군의 날에 저녁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좀 충격적으로 이 소식을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술자리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군의 날 행사를 했던 날이고요. 예. 그리고 대통령이 군인들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관저나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 쪽으로 이전하면서부터 이 문제가 사실은 이런 사단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 제공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적으로 은밀하게 폭탄주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비상계엄 또는 이런 뭐 내란 그리고 누군가를 붙잡아오고 뭐 이런 식의 거침없는 발언들이 오고 갈 수 있는 자리가 가능했던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게 대한민국의 비극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날 대통령은 장군들을 불러다가 본인이 광내는 자리 아니잖아요. 그날 국군의 날이면 주인공이 군인들이세요. 그러면 이 사령관들이 자기 부하들과 만나서 그날 수고했다고 격려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사령관들을 불러다가 아니 대통령 앞에서 사령관들 만나면 뭐 쉽게 얘기하면 고양이 앞에 쥐처럼 행동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날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예, 바로 지금 두 분이 언급한 그 국군의 행사가 저희가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빗속에서 작년 10월 1일 서울공항에서 치러졌던 국군의 날 행사입니다. 이 연단에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도 앉아 있고 악수하는 장면도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곽 전 사령관 증언에 따르면 술자리에서 한동훈 내 앞으로 데리고 와라. 총 쏴서라 죽이겠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게 증언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한 가지만 더 예. 하면 이상한 게 그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 왜냐하면 그날 방송에도 출연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김민석 그 최고위원이 예. 그 10월 1일 날 그 군인들이 그때 이제 구테타 얘기를 하면서 탱크 몰고 들어와서 안 들어가려고 할 거다. 안 돌아갈 거다. 그래서 그날 이제 실제로 구테타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아, 국군의 행사 마치고요. 네, 아, 그래서 예. 그때 우리가 패널들이 나와서 그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막 비판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아. 근데 그날 그러니까 그 민주당에서 이거 구테타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그 전부터 해왔던 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국군의 날이요 행사가 있었고, 근데 그날 또 그런 의혹을 받을 수도 있는데 장군들을 다 불러다가 저렇게 술을 먹였다라는 거는 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좀 너무 이상하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예. 아마 재판부가 곽 전 사령관의 그 오늘 증언을 또 비교 교차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참석자들도 그러니까 아마 불러서 이야기를 듣겠죠. 그러겠죠. 예. 그런 교차 크로스 체킹을 해서 예. 법원에서 이제 그 증언이 얼만큼 진실성 있고 신빙성인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그 왜 수인의 딜레마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증언을 했는데 나머지 두세 사람이 더 있었을 텐데 당신 말이야 그러면 이거 만약에 사실은 또 다른 사람이 증언하는데 당신만 아니라 그러면 당신이 거짓말한 거면 지금까지 진술에 대해서 전부 다 당신의 진술의 진정성이 무너진다 그러면 사실 다 얘기하게 되거든요. 아, 예. 상대방 얘기하기 전에 나도 얘기해야지. 둘 다 얘기하는 게 그래서 다 자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 아마 그날의 그 진실은 결국은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곽 전 사령관의 증언에 대해서는 당분간 좀 파장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또 저희가 에이펙 얘기 전에 여기 당사자가 나오셔서 관련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이나 방송에서 당내 계파 갈등을 조장했다. 이런 이유로 국민의힘 윤리위에 회부됐던 분이 지금 제 왼쪽에 나와 계신데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오늘 주의 처분이 나왔네요.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까 주의 처분이라는 건 예. 징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여상원 위원장, 윤리위원장이 한 얘기는 예. 그 민주정당에서 당내에서 그 건전한 비판은 용인이 돼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당에서 당 지도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린 자유민주주의 정당이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뭐 기자가 뭐 개파는 불용한다면서요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그 내부에서 그런 갈등이 없는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냐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상훈 위원장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 당 지도부 중에 일부가 무슨 뭐 한동훈계는 뭐 다 쫓아내겠다 말살하겠다 이런 식의 발언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 발언은 여상원 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건 당내 민주주의를 해치는 것이죠.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 지도부가 그 이번 윤리 결정에 대해서 그걸 깊이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이것 때문에 윤리가 소집된 것 자체가 하나의 저 코미디 같은 소재입니다.
정당도 그렇고 우리나라 헌법에 표현의 자유, 정치적 자유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의 자유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정당이 당 내에서 그런 어떤 표현 관련돼서 불편하다고, 특히 당 지도부와 관련돼서 불편하다고 윤리를 소집하고 뭐 주의 조치를 뭐 그냥 끝낸 것은 그나마 다행인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걸로 윤리위원회가 소집된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썩 그 건강한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리고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페이스북에 자신의 입장을 올렸습니다. 작년 10월 1일 무렵은 제가 여당 대표로서 당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료 사태 해결, 김건희 여사 비선에 대한 단속, 김 여사에 대한 민심을 반영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비공개로 요청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참담하고 비통합니다. 이렇게 짧은 입장을 올렸습니다. 작년 국군의 날에 윤 전 대통령이 술자리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 등에게 한동훈 잡아와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 당사자인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반응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뭐 서운할 법한 그런 행동을 한동훈 전 대표는 하고 있었다라는 걸 지금 한 전 대표가 확인을 한 셈이네요. 특감반을 임명해야 된다 등등. 그게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제 독대를 많이 요청했었잖아요.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의정 갈등도 이대로 가면 이거 정권에 너무 큰 부담이 된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정리를 해야 된다. 우리가 총선 그것도 졌는데 그러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그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왜 그 정진석 비서실장과 2대1로 앉혀놓고 팍 이러면서 이제 훈시하시디 하는 그 사진이 나왔을 그 무렵인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리고 그때 뭐 당에서는 계속 이대로 가면 안 되니까 대통령이 뭐 좀 태도를 바꾸셔야 된다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대통령은 이미 그때 국회에 그 개원을 하는데 개원식에 참석을 안 한다고 9월이었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 비판을 했었거든요. 아니 대통령이 국회에 참석하는 게 무슨 야당 의원들 보러 가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는 국민들을 상대로 가는 건데 안 가시면 어떡하냐. 아무리 저 대통령이 입법부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보였었는데 굉장히 대통령이 뭐 저 사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런 모습이라든가 혹은 뭐 그 국회 개원식에도 가지 않는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이미 대통령이 상당히 그때 당시에 마음 상태가 굉장히 그 본인이 궁지에 몰리고 자기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한다라는 어떤 그런 피해 의식 같은 것들을 강력히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당대 관계가 당대표와 대통령이기 때문에 1대1로 만나는 게 또 관례이긴 한데요. 방금 이 사진은 정진석 당시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같이 앉힘으로써 마치 대통령의 밑사람처럼 배치시켰다라고 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비판이 나왔던 그런 사진입니다. 저 무렵에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씨에 대한 어떤 비리나 이런 것에 대한 단속을 해야 된다. 여론이 너무 안 좋다. 이런 말을 비공개로 대통령 측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참 답답하고 한심한 일입니다. 뭐 더 얘기하기도 참 그러네요. 해외에 나가려고 그때 이제 하는데 여사가 해외에 나가시면 안 된다. 문제가 생긴다. 뭐 이런 얘기도 해서 굉장히 좀 불편했을 거예요. 이 곽 전 사령관 증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앞으로 내일도 아마 좀 다뤄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에이펙 결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오늘 리얼미터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3주 만에 반등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10월 다섯째 주 53%로 53.5% 10월 첫째 주에서 조금 하락하더니 3주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코스피 4천 돌파가 주요했다. 그리고 에이펙 성과, 관세 협상 타결도 긍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데 이 대통령의 어떤 실용 외교에 대한 평가가 작용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뭐 통상적으로 그 대통령의 외교 활동 이후에 일반적으로 국정 지지율이 오르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에이펙이 국내에서 열렸고 또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또 그 특히 그 엔비디아 관련된 26만 개의 그 GPU 확보 등 이런 것들이 그 패키지로 오면서 경제, 외교, 안보 문제까지 다 일정하게 국익과 그다음에 그 명분까지 다 획득한 그 외교 정상회담이 아니었느냐 이런 평가가 있었고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피가 끊임없이 오르면서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4,100선까지 돌파하는 등 여러 가지 호재가 겹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한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에이펙 잘 치러졌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대통령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예,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뭐 정치라는 게 그 운적인 요소도 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 시진핑이나 트럼프 대통령 두 사람들 모두가 여기서 파국을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는 어떤 절박감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재 대통령이나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 양쪽 대통령, 양국의 대통령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런 면에서 금관 예를 들면 훈장 수여한다든가 그게 사실 좀 낯간지러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뭐 국익을 위해서 또 상대방의 뭐 비율을 맞춰서 우리에게 더 큰 도움이 된다면 뭔 못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괜찮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서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그런 얘기하기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중국으로부터 많은 승낙을 용인을 받아낸 유의한다라는 식으로 그런 얘기를 받아낸 것들 이런 것들은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한 가지 보면 이게 요즘 정치는 정치인들만 하는 게 아니구나. 국제 정치라는 게 결국은 더 많은 관심을 끌었던 것은 젠슨 황과 그다음에 이재용, 정의선 이분들의 모임이었잖아요. 예, 치킨도 덩달아. 그리고 거기서 또 큰 결정도 내려졌고 이런 경제인들이 모여서 내린 결정들. 그다음에 아까 우리 화면에서도 봤습니다만 지드래곤이라든가 차은우라든가 이런 연예인들을 통해서 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들. 그런 거 보면 이제 이 국제 관계라는 것들은 더 이상 정치인들만 모여서 떠들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어떻게 보면 경제인, 문화인 이런 분들까지 전부 다 총동원돼서 통체적인 국익으로 밀고 나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어느 부분을 이번 에이펙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라고 보시겠습니까? 저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역시 한미 정상회담이었고요. 두 번째는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세 번째는 젠슨 왕의 행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미 정상회담은 정말 극적으로 관세 협상이 타결됐어요. 관세 협상이 타결될 거라고는 사실은 당일 저녁까지 아무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전격적으로 발표가 됐고 물론 아직 야당이 지적하거나 일부 언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합의문이 안 나왔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평가하기 어렵지만 현재까지 구두로만 발표된 양국 정상이 발표한 내용만 보면 상당히 진전된 지난 8월의 협상보다는 진전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쨌든 미국과 중국이 큰 틀에서 봉합을 한 것 같습니다. 양국 관계를. 그것이 한국 외교에도 약간의 외교적 공간을 좀 넓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젠슨 왕의 행보는 한국에 매우 인연이 높더라고요. 젠슨 왕이 성공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게임 산업이 젠슨 왕 사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모멘텀이 됐었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한국이 소위 소버린 AI에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진전을 했고 그 과정에서 엔비디아하고 한국 기업들 그다음에 한국 정부하고 협력 관계가 돈독해진 것은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 다 젠슨 황에 관련한 행보도 정말 큰 이슈라고 다뤄주셨는데 한미 관세 협상 얘기가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야당에서는 이거 명문화된 게 없기 때문에 지난 7월 때처럼 또 뭔가 다른 얘기 나오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오늘 오후에 브리핑한 바에 따르면 한미 팩트시트가 이번 주 내에 발표될 걸로 전망한다. 그리고 두 나라가 이견이 크게 없다라고 일단은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대로 될 것인가 아니면 또 미국 측에서 뭔가 또 딴지를 걸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늘 외교적 협상은 최종적으로 사인할 때까지는 아직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야구는 9회 말 투아웃까지 끝난 게 아니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양국 정상이 발표한 예를 들면 2천억 불에 대한 지급 방식이라든지 1,500불의 마스가 협상 프로젝트 등등 큰 틀에서의 중요한 언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농산물 관련해서는 미국 장관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 등 보면 우리나라랑 말이 달리긴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와봐야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섣부르게 성공이다 실패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거나 또 너무 공격적으로 바라보는 건 둘 다 옳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민주당 재판중지법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지금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앞서 정당 지지도도 저희 함께 보여드릴게요. 앞서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만 보여드렸는데 정당 지지도를 보면요. 민주당이 소폭 올랐습니다. 45.4%. 그런데 국민의힘도 소폭 올랐어요. 37.9%. 물론 오른 폭은 민주당이 전주에 비해서는 조금 더 크지만요. 덩달아 오른 상황은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것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변화는 그냥 횡보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한 0.56%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예를 들면 기술적으로 여론조사 그냥 움직임인 거고요. 예. 다만 민주당의 변화는 하락하는 것들이 반등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거예요. 올라갔다는 몇 퍼센트가 올랐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하락됐지 않습니까? 예. 2주 연속 그것이 반등해서 반등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어쨌든 이번 주에 에이펙 때문에 정쟁이 좀 줄어들고 전반적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민주당이 에이펙과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반사 효과를 얻으면서 반등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예. 뭐 솔직히 국민의힘에서 특별히 내세울 만한 건 없었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대통령실은 되게 민주당이 좀 야속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저거보다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민주당은 그동안 뭐 재판중지법도 그렇지만 뭐 그 이전에 있었던 최민희 파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게 지지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글쎄 지금 현재처럼만 이렇게 계속 몰고 가면 대통령 지지율을 깎아먹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국감이 끝났기 때문에 뭐 최민희 과방위원장 관련한 이슈나 이런 게 민주당이 정리가 될지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속보 때문에 준비 없던 토론을 많이 하게 됐네요. 두 분과의 토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말 있다며. 너 그 옷 입지 마. 왜? 이거 완전 예뻐. 자연스러우니까. 캐시미어 숏 코트다운 아이더. 바람은 약하고 열은 걱정되니까 굿바이 딜레마. 이젠 글램팜으로. 올 세라믹 기술로 손상 없이 프리미엄하게. 글램팜. 오늘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기술은 늘 앞서가고 사람은 늘 따라가죠. 유플러스는 생각해봅니다. 사람이 중심에 있고 기술은 쉬워져야 한다고. 복잡함을 덜어내고 오늘이 더 심플해지도록. 심플리 유플러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선물한 경주 명물 황남빵. 오늘 판매업체 웹사이트에 접속해보니 주문이 너무 많아 3주 후에나 배송된다는 안내가 뜹니다. 그리고 어제 국립경주박물관 앞 새벽부터 이른바 오픈런 대기줄이 이렇게 길게 늘어섰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금관 모형을 선물한 게 유명세를 타면서 신라 금관 특별 전시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무사히 막을 내린 경주 에이펙은 이렇게 다양한 명장면을 남겼습니다.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미국과의 불확실성이 많이 사라졌고 중국과는 관계 회복 물꼬를 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불법 계엄과 윤 전 대통령 탄핵의 여파로 준비 자체가 늦었지만 경주 시민들과 자원봉사자, 경찰, 소방, 군인, 정부 관계자까지 모두 힘을 합친 덕분입니다. 이제는 정치권이 힘을 합쳐 에이펙 성과를 시민들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갈 차례입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판피린, 기침, 콧물, 목감기엔 어떤 증상이든 한 병으로 판피린. 마시니까 빠르게 싹! 판피린 큐. 자기 전엔 새로 나온 판피린 나이트. 하은아, 오늘은 끝내주는 흙놀이를 했구나. 어머, 새로운 친구가 생겼네. 스파게티가 엄청 맛있었나 보다. 하은아, 오늘 하루는 어땠어? 우리에게 이건 얼룩이 아니라 너의 하루에 대한 기록이니까. 지금처럼 마음껏 흘리고 어지럽히는 너를 로보락이 응원할게. 로보락. 유한 멜로디 찾아 떠날래. 화로에 물에 워셔 Group up together.
푸치마켓 빅 스마일 데이 11월에 크게 질러라. 바로 이어지는 JTBC 뉴스룸 예고해드리겠습니다. 계엄 직후 박성재 전 법무장관을 둘러싼 또 다른 행적이 파악됐습니다. 당시 박 전 장관은 구치소 수용 현황 문건을 보고받았는데 JTBC 취재 결과 이 문건은 박 전 장관에게 보고된 이후 제목이 수정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잠시 후 뉴스룸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가역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